사지에 몰린 남부군. 나중에야 수도사단의 공세가 4차에 걸쳐 지리산과 주변의 야산을 돌아가며 보름의 간격을 두고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정을 알았을 리 없다. 시간도 장소도 몽롱한 채 그저 사방으로 쫓겨다니며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것만 기억날 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지리산 전 능선에서 일제히 모닥불이 사라졌다. 12월 말까지 계속된 1차 공세가 끝난 것이다. 이 1차 공세에서 남부군 사령부 총정치위원이었던 차일평이 생포되었다. 당시에는 바로 옆에서 전사하지 않는 한 누가 어디서 전사한 것인지 자수한 것인지 묻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을 때였다. 차일평의 생포 역시 마찬가지였다. 1차 공세가 끝난 직후부터 차일평이라는 이름으로 귀순공고 삐라가 뿌려지기도 하고 비행기의 선무방송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대원들은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다. 후평에서부터 남부군에 합류한 차일평은 김일성대학 철학과 교수를 지냈다는 30대 중반의 전형적인 학자풍의 사나이로 그녀의 학습을 담당한 개인 교수이기도 했다. 훗날에야 차일평이 실제로 적에게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한동안 분노에 치를 떨기도 했다. 그에게는 혁명의 순결성보다 자신의 생명과 지식이 더 중요했던 걸까? 그녀를 감탄시키던 놀라운 지식과 이론이 한낱 관념이었을 뿐일까? 적어도 그가 인간인 이상 아마 적에게 구걸한 나머지 인생 동안 그의 앞에 기다리는 것은 굴욕과 자기 파괴와 참담함 뿐이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의 생포, 한국 정부의 발표로는 귀순자수였다고 하지만 다른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건대 생포가 분명하다. 생포된 전 중앙민청위원장 오운식과 그의 부인 역시 차일평과 함께 육군본부의 2등 문관으로 적에게 협력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군 건물을 방화하고 자살하려다 발각되었다. 토벌대장 차이력의 친척이었던 오운식의 아내는 무기형을 받고 오운식은 사형대에 있을로 사라졌다. 최후의 순간에 수렁에 빠진 자신을 건져내고 혁명가다운 최후를 선택한 것이다. 한두 사람이야 어땠건 대부분 남한 사회주의자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적과 투쟁하면서 마지막 총 한 방까지 적을 향해 겨누다가 전사하거나 자폭으로 자신의 생명을 거두었다. 이현상도, 박종하도, 김웅복도, 이진범도, 이영애도, 전남 도당의 바병발이나 김선우도, 전북도당의 방준표도 모두 자신의 동지들이 숨져간 차가운 산 기슭에서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해방을 꿈꾸며 죽어간 것이다. 차일평의 변절을 알았건 몰랐건 국군 비행기가 자수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살려준다는 삐라를 온 산이 하얗게 뒤덮이도록 뿌려대도 수많은 삐라는 뿌려진 자리에 그대로 썩어가거나 빨치산들의 뒷닦개로 기묘하게 쓰일 뿐이었다. 공세가 끝났어도 굶주림은 여전했다. 지리산 주변 가까운 마을들은 적들의 경계도 심할 뿐 아니라 식량 소개도 철저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보급투쟁을 나가봐야 쌀 몇 대 구하기가 어려웠다. 부대는 예전에 식량 비장했던 곳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지만 이미 토벌대들이 다 태운 뒤였는데 간혹 어떤 기특한 국군 병사가 남기고 간 것인지 은밀한 바위 뒤편 같은 곳에 멀쩡한 쌀가마니가 숨겨져 있기도 했다. 토벌대가 남긴 선물은 그뿐이 아니었다. 공세가 끝난 후면 빨치산들은 주둔지 부근을 샅샅이 뒤지며 국군이 버리고 간 총탄이며 온 산에 거미줄처럼 내널린 전화선을 끊어 모으느라 신바람이 났다.
귀찮아서 버리고 간 것인지 무수한 탄환이 눈발에 뒹굴고 있기도 했고 어떤 때는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끝까지 투쟁하십시오. 라는 메모와 함께 탄환 수천 발이 곱게 숨겨져 있기도 했다. 48년 이래 조직적인 투쟁이 가능했던 53년까지 남한의 유격대는 단 한 번도 후방에서 무장을 지급받지 못했다. 적과 맨몸으로 싸워 무장을 시작하고 적의 무장을 탈취해 끝까지 투쟁하다 괴멸한 것이다. 공세 후에 벌여진 총탄도 제법 상당한 양이었다. 말하자면 국방군과 경찰은 빨치산의 무장까지 공급하면서 싸운 셈이다. 수도사단의 겨울 공세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52년 새해가 밝아오자 곧 2차 공세가 밀어닥쳤다.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쫓겨다니던 어느 날이었다. 부대는 북쪽의 어느 송능선에 겨우 자리를 잡고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벌써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능선 위에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뿐 무거운 정막이 눈에 덮인 겨울산을 짓누르고 있었다. 보글보글 밥이 끓어가는 옆에서 대원들은 눈 위에 그대로 쓰러진 채 배낭을 베고 잠들거나 불가에 둘러앉아 불에 달군 나무 꼬챙이로 허리띠에 구멍을 뚫고 있었다. 굶주린 배를 졸라매기 위해 구멍을 안쪽으로 더 뚫고 있는 것이었다. 빨치산의 허리띠는 보통 사람의 허리띠보다 구멍의 수가 배쯤 된다. 며칠 굶을 때는 허리를 졸라매야 하고 어쩌다 마음껏 한 끼라도 먹는 날에는 배가 잔뜩 부풀어 바깥쪽으로 구멍을 몇 개쯤 더 뚫어야 간신히 허리띠를 묶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위장은 그만큼 탄력적이었다. 워낙 그런 것인지 위장까지 빨치산의 습관대로 개조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끓는 밥 냄새처럼 달콤하고 향기로운 것은 없다. 대원들은 고소한 밥 냄새에 지금까지의 모든 피로도 죽어간 동지들에 대한 애통함도 있고 상쾌한 기분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때였다. 남쪽에서 날아온 박효 포탄이 어느 부대의 취사장을 명중시키고 펑 하고 요란하게 터졌다. 곧이어 집중 사격이 쏟아졌다. 능선으로 오르라! 김응복의 고함 소리에 따라 기대에 부풀었던 밥도 버리고 부대는 적이 공격해오는 맞은편 북쪽 능선을 향해 쏜살같이 달렸다. 급경사진 맞은편 능선은 옹달이어서 눈이 잔뜩 쌓여있고 붙잡을 만한 자잘한 나무 한 그루 없었다. 눈 사이로 비죽 고개를 내민 억새풀만이 발밑에서 바스라질 뿐이었다. 급한 오르막길이 한 700m쯤 될까? 뒤쪽에서는 계속 적의 집중 사격이 퍼붓고 있었다. 엄폐물 하나 없는 눈 쌓인 비탈길로 와 몰려간 대원들은 죽자 사자 능선 고지를 향해 치달렸다. 총탄이 싱싱 주위를 스쳐갔다. 아이쿠! 그녀의 등 뒤에서 낮은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눈 위로 팍 고꾸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지 뒤돌아볼 새도 없었다. 으악! 뒤쪽에서 또다시 처절한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바람처럼 질주해가는 그녀의 옆에서도 소리 없이 사람들이 쓰러졌다. 꾸루루루루.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소리일까? 묘하게 낮고 둔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총탄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녀 앞에는 쓰러진 시체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빨리빨리! 누군가의 덥수룩한 머리가 능선 바위 틈에서 불쑥 솟아오르더니 안타깝게 고함을 질러댔다. 이제 그녀 한 사람을 향해 집중 사격이 쏟아지고 있었다. 20m쯤 남은 비탈이 영영 닿지 못할 곳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조금만 더! 능선에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20m, 10m, 5m. 누군가가 능선 바위를 훌쩍 뛰어넘더니 손살같이 달려와 그녀를 획 잡아 끌었다. 그녀는 기진맥진한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몽롱한 의식 속에 누가 그녀의 몸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가까스로 눈을 떠보니 이진범이었다. 능선 고지 바로 아래서 이진범이 그녀를 낚아채 휙 집어던진 뒤로 기억이 없는데 잠깐 혼절했던 모양이었다. 자, 갑시다. 이미 부대는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다. 일어나서 몇 발짝 뛰는데 이상하게 바지가 엉덩이께까지 줄줄 흘러내렸다. 그제야 바지를 보니 낙동강 시절부터 차고 다녔던 미제 가죽 혁띠가 두 동강이 나 있었다. 탄환에 맞은 것이다. 옥자동무 명 한번 길구만. 하기야 지금까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등에 걸머진 항고가 총탄에 우그러들기도 했고 머리를 스쳐간 총탄에 난데없이 가지런한 가리마가 생기기도 했다. 그 총탄이 0.1mm만 낮게 날아왔더라도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허약한 몸으로 그때까지 살아남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부터 내내 적에게 추격당한 부대는 몇 개의 능선을 돌고 돈 끝에 커다란 바위가 듬성듬성 쏟아난 한 고지 위로 올라갔다. 그녀도 바위를 하나 골라 몸을 숨기고 총을 내려 방아쇠를 당기는데 웬일인지 총이 나가질 않았다. 총까지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총이 안 나갑니다. 총이 얼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이 안 쏴진다고 아우성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총을 낚아채더니 등을 돌리고 바지춤을 내려 총 위에 오줌을 갈기기 시작했다. 오줌이 묻은 채로 그 총을 받아들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제야 총구가 불을 뿜었다. 얼마나 격전이 계속됐을까. 후끈후끈 달아오른 총신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구쳤다. 덜컥 소리가 나더니 더 이상 총알이 나가지 않았다. 탄환이 떨어진 것이다. 저만치 바위 하나를 건너 총을 안고 엎어진 동지의 시체가 보였다. 자기 총을 뒤로 내던지고 쓰러진 동지를 향해 달려갔다. 여기저기 총탄이 떨어져 내던진 총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바위에 부딪힌 총탄에 우수수 돌조각이 쏟아져 내렸다. 바위에 상체를 기댄 채 죽어있는 동지의 가슴에서 총을 빼낸 그녀는 다시 미친 듯 총을 갈기기 시작했다. 푹푹 쓰러지면서도 적은 끊임없이 밀려왔다. 퇴각! 개미떼처럼 밀려오는 적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은 동지들의 시체를 남겨둔 채 다시 능선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 일삼일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됐다. 간신히 추격을 따돌린 부대는 백무골 어느 개울가에서 오랜만에 수경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만에 단잠을 잘 수 있으리라는 꿈은 마천골에서 대규모의 적정이 나타나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부랴부랴 행군 채비를 마친 부대는 마천 쪽에서 올라오는 적을 피해 눈 쌓인 비탈을 걸어 오르기 시작했다. 2~3시간쯤 묵묵하게 걸어 올라갔을까? 갑자기 앞에서부터 전달이 내려왔다. 전달, 뒤로 돌아. 대열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 능선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고 매서웠다. 왔던 길을 반쯤 내려갔을 때였다. 뒤로 전달, 정지, 정지. 갑자기 정지 명령이 내리자 꾸벅꾸벅 졸면서 건성으로 걷고 있던 사람들이 앞사람에 툭툭 부딪히며 멈춰섰다. 앉지도 못하고 발이 열까봐 제자리 걸음을 하며 서 있는데 한참 만에 다시 뒤돌아서 능선을 향해 오르라는 전달이 내려왔다. 아마 앞뒤로 다 적정이 나타난 모양이었다. 자자, 기운들 내라. 곧 날이 샌다. 대대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대열의 앞뒤로 뛰어다니며 대원들을 격려했다. 대원들보다 2배 이상 걷고 있는 셈이었다. 간부들이라고 대원들보다 잠을 더 잤거나 먹을 걸 잘 챙겨 먹었을 리 없다. 오히려 대원들이 자는 시간에도 작전회의다 정찰이다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러나 박종화 이래로 남부군의 전투 간부들은 최전선에 나와 직접 현장 지도를 하는 것이 거의 상례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간부 소모율이 일반 부대에 비해 훨씬 높았고 이 겨울 공세가 끝나고 난 후에는
간부 보존운동이 벌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간부 보존운동이 벌어진 다음에도 간부들이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은 여전했다. 전달! 선두 정지! 대열을 멈추더니 또 왔던 길을 되짚어가라는 것이었다. 양쪽에 나타난 적정을 피해 밤새도록 능선을 오르내리기를 수십 차례, 노고단 쪽의 하늘이 불그스름해질 무렵 능선이 머지않은 곳에서 드디어 휴식 명령이 내렸다. 1시간쯤 쉬었을까? 세석 쪽 능선의 적들이 빠지고 있다는 정찰대의 보고가 들어왔다. 대열을 정비하고 이동을 시작하는데 길 옆에 어느 대원이 두 무릎에 얼굴을 묻고 쪼그려 앉은 채로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 일어나라고 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누군가 다가서서 앉아있는 대원의 어깨를 툭 쳤더니 스르르 옆으로 쓰러져 버렸다. 숨이 멎은 것이다. 거기서 그렇게 영영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대6명쯤 되었다.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 쥐어짜서 거기까지 걸어왔다가 영영 일어나지 못한 동지들의 시체를 두고 대열은 능선을 향해 총탄처럼 튀어올랐다. 주능선에 올라서는 순간 사람들 모두 몇 발자국씩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서야 했다. 무서운 강풍이 휘몰아쳤던 것이다. 눈인지 작은 얼음 알갱이인지 모를 것들이 얼얼하게 얼굴을 때렸다. 철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적들이 주둔했던 주능선에는 아직 꺼지지 않고 이글거리는 숯불 무더기가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순식간에 능선을 넘어 중산리골로 건너간 부대는 숨을 죽인 채 한동안 잠복해 있다가 동쪽으로 진흥선을 몇 개 넘어 그날 해질 무렵 거림골 무기고트 거림골은 그 전에 예전 여수 14연대가 무기를 비장해 둔 곳이 있다고 해서 무기고트라고 불렸다. 트에 도착했다. 굶주리고 지친 대원들이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잠에 취할 즈음이었다. 보처선에서 부대가 낮게 이동해온 루트를 따라 국방군이 뒤쫓아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즉각 철수 명령이 내렸다. 원안의 대송골 전투가 바로 그날 밤이었는지 며칠 더 쫓긴 뒤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그 무렵 밤이면 지리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불꽃으로 변했다. 능선마다 고지마다 빠끔한 틈도 없이 주둔한 국방군의 모닥불이 화려하게 지리산을 수놓았던 것이다. 남부군은 두더지처럼 그 불꽃 사이를 누비며 쫓겨다니다 대송골까지 밀려 들어갔다. 피해 전적, 원안의 대송골. 하루 종일 적의 추격에 쫓겼다. 무심한 하늘은 눈까지 쏟아붓고 있었다. 눈을 잔뜩 뒤집어 쓴 아름드리 전나무 가지가 무게를 못 이겨 땅끝에 닿을 듯 말 듯 휘어지곤 했다. 무릎까지 푹푹 잠기는 눈을 밟고 남부군 81사단과 사령부는 세석평전 서쪽을 행군하고 있었다. 잠시 부대가 정지했다. 경남부대와 경남도당을 마주친 것이다. 주로 천왕봉 동쪽 부근을 무대로 옮겨다니던 경남도당도 적에게 쫓겨 그곳까지 밀려온 것이다. 그렇게 많은 병력이 함께 이동한다는 게 위험한 일이긴 했지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 대부대는 적정을 피해 세석평전 서쪽을 돌아 칠성봉 아래 대성골로 접어들었다. 대성골에 도착한 것이 새벽쯤 되었을까. 이상하게 그날 새벽까지 사방에서 빨치산들이 대성골로 몰려들었다. 얼마 전 거림골에서 갈라졌던 92사단도 대성골로 밀려왔고 전남부대에서 지리산으로 파송했던 투쟁인민과 노약자들, 조금 전에 만난 경남도당, 경남부대, 지리산을 무대로 싸우던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빨치산이 40리가 넘는 대성골 넓은 골짜기에 총 집결한 것이다. 이 피해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남부군은 작전 총화를 통해 국방군이 며칠 동안 전 빨치산을
대성골로 몰아넣기 위해 교묘하게 대성골로 가는 길목만 터놓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리산 숱한 골짜기를 놔두고 전 부대가 대성골로만 집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직 동도 터오기 전이었다. 함정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남부군과 경남부대의 전투 지휘관들이 모여 빠져나갈 방법을 물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남북 세 방향에서 신호탄이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사방 능선에서 포탄이 원을 그리며 날아들었다. 일제 사격이 쏟아졌다. 교교한 달빛만 흐르던 지리산 전체가 총성과 함성과 처절한 비명의 도가니로 변해갔다. 그녀는 본부와 함께 꽤 높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까. 피투성이 환자들이 줄을 이어 뒤로 옮겨지고 있었다. 사령부의 정치 부원들도 모두 달려나가 부상 환자들을 본부가 있는 조금 아래 우묵한 평지로 나르기 시작했다. 본부 의무요원 하수복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정신없었다. 간호원 출신이었지만 하수복의 의술은 웬만한 의사보다 나았다. 총탄 제거술은 물론이고 동상 환자의 절단 수술까지 못하는 게 없었다. 하수복은 솜씨려니와 워낙 일욕심이 많아서 늘 이를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맨몸 행군도 벅찬 판에 약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 약으로 배낭을 가득 채워다니는 튼실한 일꾼이었다. 환자들은 끊임없이 실려왔다. 잠시 후 선두에서 지휘하던 이진범이 결사대를 조직하러 달려왔다. 대기 중이던 후방부대와 정치부원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고 일어났다. 20여 명의 결사대가 동지들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 결사대원들 대부분이 들것에 실려 나왔다. 여기 이 환자 지혈 좀 시켜야겠소. 삽시간에 수십 명으로 늘어난 환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던 이현상이 의무요원을 한급히 불렀다. 의무요원과 함께 그쪽으로 달려갔더니 배에 관통상을 입은 환자였는데 구멍이 뻥 뚫린 상처로 꾸역꾸역 밀려나오는 창자를 손으로 거머쥐며 배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미끌미끌한 창자는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비어져 나왔다. 도저히 손을 대볼 수도 없는 부상이었다. 동무, 한 방만 쏴줘. 손 위로 줄줄 흘러내리는 창자를 움켜쥐고 환자는 자기를 쏴달라며 애원이었다. 이미 이현상은 다른 환자를 보러 달려가고 그녀와 의무요원 최연심은 어쩔 줄을 모르고 환자만 쳐다보고 있었다. 제발, 제발. 고통으로 몸을 뒤틀며 환자가 마지막 힘을 모아 소리쳤다. 혁명을 위해서 나를 쏴. 최연심이 천천히 총을 빼들었다. 자신의 머리로 향하는 자기 동지의 총구를 바라보는 환자의 얼굴에 알듯 말듯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탕! 만세소리와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려 퍼졌다.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환자는 눈 위에 머리를 떨어뜨렸다. 갑자기 뜨거운 무엇인가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그녀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었다. 저 동지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추억도 있었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삶에 대한 열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웃으며 죽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조국의 이름을 외치며 죽어갔다.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잠시 움직임을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두운 하늘로 긴 꼬리를 남기며 불빛을 터뜨리는 야광탄, 들끓는 포탄과 총성, 쓰러진 동지들의 시체, 붉은 피로 젖어가는 새하얀 눈발, 자욱한 화약 연기, 이리저리 뛰고 있는 수많은 동지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48년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꿈이 아니듯
외세에 짓밟히는 조국의 현실이 꿈이 아니듯 환자들로 가득 찬 움푹한 분지는 온통 피에 젖어 얼어붙은 눈이 시뻘겋게 물들어갔다. 저쪽에서 또 환자가 들것에 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환자를 받으러 달려갔다. 저쪽에서 이진범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동지들, 저쪽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멸이요. 결사대를 지원할 동지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환자를 받다 말고 그녀도 앞으로 달려나갔다. 분노에 찬 대원들이 앞을 다투어 우르르 일어났다. 이진범이 지원자들을 대충 골라냈다. 마구 달려온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지원자 대열에 서자 이진범이 그녀를 확 밀쳐냈다. 사령관 동무, 저도 가겠습니다. 그녀처럼 지원했다가 빠진 강만원이었다. 핏발선 두 눈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다. 지난번 의신부락에서 적의 기관총을 빼앗아 들고 나온 18난 소년을 묵묵히 지켜보던 이진범이 강만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동무는 이따 나오시오. 싫습니다. 지금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진범은 기어이 강만원을 떼어놓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핏발선 눈으로 달려가는 결사대를 바라보던 강만원이 갑자기 총을 움켜쥐고 결사대를 쫓아 달렸다. 근처에서 포탄이 터지면서 바윗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한참 만에 김응복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저쪽이 뚫렸습니다. 지금 빠져나가야 합니다. 빨리 따라오시오. 대원들 모두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경상자들부터 한 사람씩 부축해 퇴각로로 달렸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중상자들이 너무 많았다. 동무, 그냥 가시오. 두 다리에 총상을 입고 누워있던 동지가 어쩔 줄을 모르고 발을 구르는 대원에게 말했다. 한 놈이라도 더 때려잡고 죽겠소. 수류탄이나 몇 개 주고 가시오. 김웅복이 뒤처진 대원들을 추스리러 달려왔다. 그들은 수류탄 몇 개를 부상자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동지들, 다시 데리러 오겠소. 우리 걱정 말고 빨리 가시오. 수류탄을 움켜쥔 부상당한 동지들을 남겨둔 채 그들은 수많은 동지들의 목숨으로 열린 퇴각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처참한 시체들이 즐비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달려가는 대열의 뒤로 펑펑 하는 수류탄 폭발음과 동시에 피 맺힌 절규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최후의 한 방까지 다 쏘고 난 동지들이 자폭하는 소리였다. 만세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다. 피눈물을 흩뿌리며 간신히 적의 포위망을 뚫고 동지들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들은 달렸다. 대성골에서는 그 며칠 뒤까지 총성이 계속됐고 검붉은 불길이 그치지 않았다. 81사단과 92사단을 합쳐 400명에 가까웠던 남부군 중에 그날 대성골을 빠져나온 사람은 150명 정도였고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다 합류한 사람의 수가 그 정도였으니 그날 본대와 함께 후퇴한 사람은 100명도 채 안 될 것이다. 57사단은 사단장 이영애가 40여 명을 데리고 탈출에 성공했으며 역시 57사단에 있던 노영호도 남은 부대원 20명과 함께 대성골을 탈출했다. 경남도당 위원장 남경부는 그곳에서 전사했다. 경남도당은 완전히 박살난 것이다. 수백 명이 포로로 잡혔고 수백 명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결사대를 뒤쫓아 나갔던 강만호는 온몸에 벌집처럼 총상을 입고도 끝까지 총을 놓지 않고 싸우다가 총탄이 떨어지자 마지막 남은 수류탄으로 조국의 이름을 목매어 외쳐 부르며 자폭했다. 적의 손에 죽는 것조차 그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 전적, 원한의 대성골. 남부군 정치부에 있던 시인 이명재는 대성골 전투를 그렇게 적었다. 대성골 전투 이후로 대성골 계곡물이 몇 날 며칠 핏빛으로 붉었다 한다.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하라. 누구야? 누구야?
대성골을 간신히 빠져나와 어느 능선을 향해 오르던 대열의 선두에서 몇 마디가 오고 가더니 갑자기 육박전이 벌어졌다. 국군 정찰대와 정면에서 맞닥뜨린 것이다. 사격거리도 되지 않는 곳이었다. 대열의 후미는 날쌔게 바로 옆에 산죽 숲으로 몸을 던졌다. 정찰대가 몇 되지 않았는지 육박전으로 때려 눕히고 잠시 후 그들은 50m 정도 떨어진 바위 숲으로 단숨에 뛰어올라 제법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정찰대와 부딪힌 거라면 분명히 본대가 부군에 있을 터였다. 아닌 게 아니라 곧 40-50m 앞 사방에서 적들이 나타났다. 부군은 허리 높이까지 산죽이 넘실거리는 산죽밭이었다. 야, 가시네다! 적들의 고함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곁에서 얼마 전에 노획한 국군 무전기를 듣고 있던 이진범이 이 현상을 돌아보았다. 선생님 잡으라고 난린데요? 사령부가 포위된 걸 아는 모양입니다. 사령부가 포위된 걸 알고 있다면 여간에서 물러갈 리가 없었다. 아직도 해가 지려면 까마득하게 먼 시간이었다. 남부군의 최후의 순간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신중을 기하는 것인지 적들은 쉽게 돌진해 오지 않았다. 남부군은 동그랗게 원을 그린 형태로 정치부원이고 간부고 가릴 것 없이 서로의 등을 지고 앉아 양면으로 접근하는 적에게 총구를 노리고 있었다. 곧 총격이 개시된다.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면 몰살이다. 이진범과 김응복이 무릎걸음으로 대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마지막으로 사기를 북돋우고 있었다. 그녀는 총을 움켜쥔 손에 단단히 힘을 주었다. 언제나 출정식에 앞서 외치던 맹세가 떠올랐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 앞에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칠 것을 맹세한다. 곧 사방을 포위한 적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돌격해 들어왔다. 순식간에 총성이 자결하면서 화약 연기가 뿌옇게 앞을 가렸다.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믿을 수 없는 정막이었다. 바위 밖으로 설핏 고개를 내밀고 보니 적들이 다시 원위치로 물러나 있었다. 온몸에 쥐가 내릴 듯한 긴장의 시간들이 초조하게 흘렀다. 잠시 뒤 다시 적들의 반격이 개시됐다. 그렇게 몇 번의 정막과 총성이 교차됐을까? 중천에 떠있던 해가 어느새 기울고 있었다. 해 그림자가 그들이 버티고 있는 바위숲까지 밀려들 무렵 적들도 빛이 사라지듯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괴멸의 위기를 희생자도 별로 없이 무사하게 넘긴 것이다. 서서히 이동을 시작하던 중에 그녀는 박종화의 연락병이던 박병주가 한 대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대원이 자기 등을 박병주에게 들이대고 어필하는데 박병주는 한사코 싫다고 우겨댔다. 그 무렵 누구나 발이 성한 사람이 없었는데 박병주는 동상이 심해서 이미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 걷지를 못했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동지에게 폐가 될까봐 업히기 싫으니 혼자 버려두라고 했다. 어허, 여기 혼자 있다가 국군들이 오면 어쩌려고? 등을 들이밀던 대원이 안타깝게 박병주를 보았다. 박병주는 언제나 싱글생글 웃던 대로 별 두려움 없이 자기 머리에 손으로 총을 들이대는 신용을 했다. 쏴주고 가요. 빨치산에게 바른 곳 생명이었다. 걷지 못하면 끝인 것이다. 영리하고 야무진 박병주가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다른 동지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필하던 대원이 주먹으로 박병주의 머리통을 쿵 소리가 나도록 한 대 쥐어박았다. 이놈 새끼, 내가 어떻게 너를 쏘누? 빨리 업혀 이놈아. 일주일 넘게 굶은 데다 계속 뛰다시피 행군을 했으니 무슨 힘이 남아있겠는가. 숨이 끊어질 만큼 누구나 극도로 지친 상태였다. 그런 대원의 등에 업힌
박병주의 영리한 두 눈에 반짝이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런 박병주도 결국은 어머니와 누나와 형의 뒤를 따라 지리산에서 숨을 거두었다. 몇 날 며칠을 굶었을까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도 허기는 가시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을 빠져나와 어디선가 잠시 휴식을 취할 때였다. 취사대원이 거무죽죽한 물 한 사발씩을 모두에게 돌렸다. 가죽 혁대를 삶은 물이었다. 그거라도 마시고 나니 훨씬 허기가 가셨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다행히 대성골 작전이 끝난 뒤로는 공세가 대단치 않았지만 국군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니었다. 적의 포위망을 피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천지에 내널린 동지들의 시체를 보았다. 족제비가 파먹었는지 얼굴을 다 쥐어뜯긴 시체도 있었고 검게 그을린 시체도 있었으며 심지어 여성 동지들의 시체는 유방이 예리한 칼로 도려져 있거나 여자의 은밀한 부위에 막대기가 꽂혀 있기도 했다. 어떤 날은 밤중에 도착해서 밥을 지어 먹고 다음날 깨어보니 동지들의 시체가 퉁퉁 부른 채 물속에 잠겨 있기도 했다. 그 물로 밥을 지어 먹은 것이다. 도처의 시체 투성이었다. 대송골 전투가 끝나고 보름쯤 지났을 무렵 살아남은 150명가량의 대원들이 거림골에 모여들었다. 한 달 전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다. 하나둘씩 낙오됐던 사람들도 용케 본대를 찾아왔다. 연기 냄새, 담배 냄새를 찾아 온 산을 헤매다가 부대를 만나기도 했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혹시 이전에 소를 잡았던 곳이니까 소뼈라도 어디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거림골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빨치산의 후각은 한마디로 동물과 비슷했다. 국군의 담배 냄새와 빨치산의 담배 냄새를 분간하는 것은 물론이고 능선 하나 건너에서 풍기는 담배 냄새나 연기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을 정도였다. 홀로 떨어져 산속을 헤매다가 동지들의 냄새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난당에 무인도에 갇힌 사람이 가까운 바다로 지나가는 배를 발견했을 때의 심정이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살아서 만난 남부군은 서로 얼싸안고 통곡의 피눈물을 흘렸다. 낙동강 전투에서 크나큰 공헌을 했던 녹동무가 다시 부대와 합류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는 대성골 전투 전에 두 다리에 총상을 입어 어느 환자트에 후송되어 있었다. 그 환자트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은 인민군 출신의 고급 장교와 의무요원 그리고 이현상의 친조카인 이인영이 연락병으로 함께 있었다. 어느 날 아마 대성골 작전이 끝난 얼마 후였을 것이다. 녹동무는 인민군 장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인민군 장교는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 총상을 입은 환부에 고름이 가득 차서 숨을 쉴 때마다 고름이 버그럭 소리를 내며 끌어올랐다. 녹동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자 오히려 인민군 장교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게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때였다. 부근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이인영이 다급한 얼굴로 달려왔다. 또 빗질합니다. 토벌대들이 1, 2미터 간격으로 일렬로 줄지어 산을 훑는 것을 빗질이라고 하는데 빗질을 했다 하면 그 자리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었다. 환자트에 있는 총 인원은 5, 어떻게 싸워볼 도리가 없는 수였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인민군 장교와 또 한 사람만을 바위 틈에 숨겨놓고 3사람은 맞은편 능선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녹동무는 오른쪽 허벅지에서 왼쪽 허벅지를 뚫고 나간 총탄에 구멍이 4개나 뚫린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지만 다리가 아프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이 쌓인 비탈길을 뛰어올랐다. 200m쯤 되는 비탈길을 반쯤 올랐을 때
등 뒤에서 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어! 여자인 의무요원이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눈 위로 꼬꾸라졌다. 조금 후에는 그보다 뒤처져 있던 인형 역시 비명을 지르며 눈 위로 굴러 떨어졌다. 녹동무는 아득하게 보이는 고지를 향해 비오동무답게 손살같이 뛰어올랐다. 그 능선을 다 올라 다른 능선을 하나 더 넘고서야 겨우 숨을 몰아쉬며 다른 박질을 멈췄다. 이제 그 혼자 남겨진 것이다. 잔뜩 흐려있던 하늘에서 한방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눈을 맞으며 그는 부대를 찾으려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다. 몇 개의 골짜기를 뒤졌지만 연기 냄새도 담배 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다. 죽음도 그만큼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았다. 고독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눈은 며칠간 끊임없이 퍼부었다. 쇳덩이보다 더 무거워진 다리는 이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다리를 질질 끌며 녹동무는 별 수 없이 처음 도망쳤던 환자트로 돌아가 보았다. 이인영의 시체도 의무요원의 시체도 보이지 않았다. 인민군 장교와 또 다른 환자만이 온몸에 수십 발의 총을 맞고 벌집이 되어 쓰러져 있었다. 시체를 두고 간 걸 보면 나머지 두 사람은 죽지 않고 부상만 당한 채 끌려간 것인지도 몰랐다. 사그락 사그락 가볍게 눈 내리는 소리만 한적하게 들려왔다. 그는 환자트와 조금 떨어진 곳에 어느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갔다. 혼자 몸을 간신히 누일 수 있을 정도였다. 졸음이 오는 것인지 의식이 없어지는 것인지 자꾸만 눈이 감겼다. 그때였다. 분명히 눈 내리는 소리와는 다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동무! 가물가물한 정신에도 동무라는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다.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녹동무도 동무 하고 외쳐 불렀다. 그러나 그의 입 안에서만 맴돌 뿐 아무리 애써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가버리면 이제 영영 마지막일 것이다. 그는 간신히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어 보았다. 작은 돌멩이 몇 개가 만져졌다. 그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 돌멩이를 밖으로 던졌다. 힘이 없으니 돌멩이가 자기 몸을 조금 지나서 툭 떨어졌다. 전밧줄로 간발한 고무신이 막 자기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돌멩이를 하나 더 집어 던졌다. 4개째를 던지고 났을 때 이상한 소리에 놀랐는지 후다닥 피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돌 하나를 더 던졌다. 그리고 그들이 바위 틈으로 왔을 때 녹동무는 이미 혼절한 뒤였다. 한참 만에야 그들이 부르는 소리에 녹동무는 눈을 떴다. 그들은 괭이와 삽을 둘러매고 있었다. 선생님이 시체라도 묻어드리고 오라셔서. 녹동무는 살아서 부대로 돌아왔다. 이현상은 녹동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보배 같은 우리 동지들을 그 사이 다 잃었소. 2월 말 남은 인원을 규합한 남부군은 피아골로 자리를 옮겼다. 외곡 마을에 나가 오랜만에 보급투쟁에 성공한 남부군은 며칠 뒤 3번째의 서운식을 열었다. 단상 위에 올라선 이현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무도한 공세에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동지들은 공화국의 영웅이요. 중국의 25,000리 대장정도 지난 공세만은 못했을 것이요. 동지들의 영웅적인 투쟁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요. 그러나 정작 영웅이어야 할 수많은 동지들은 곁에 없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텅 빈 주위를 돌아보며 비통한 울음을 터뜨렸다. 서운 식장은 삽시간에 눈물바다로 변했다. 살아남은 사람들 전부에게 여러 가지 상이 수여됐다. 상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눈물 젖은 오락회가 열렸다. 웃음과 눈물로 뒤범벅인 오락회였다.
많은 동지들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해갔지만 아직도 그들의 귓가엔 대송골 전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부르며 수류탄으로 자폭하던 동지들의 마지막 외침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자폭할 힘조차 남지 않은 이들은 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 총을 쏴달라고 했다. 그런 동지들의 무서운 혁명 정신은 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로 새겨졌다. 그들은 먼저 갔다. 이제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차례다. 먼저 간 동지들을 위한 합창 소리가 피해 젖은 지리산을 어루만지며 멀리 퍼져나갔다.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하라. 깃발을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핏빛 겨울이 가고 있었다. 바깥 사람들은 절망의 봄이라고 부를 52년의 봄이 왔다. 그러나 조국 해방을 위해 싸우는 그들에게 절망이란 없었다. 자신들의 죽음조차도 언젠가 다가올 해방의 밑거름일 뿐. 절망 속에 싹트는 봄. 봄이 왔다. 남부군은 피아골에서 보급투쟁만 하며 상당 기간 머물렀다. 휴식과 재정비가 필요한 때였다. 이 무렵 부대 개편이 있었다. 81사단은 박종화 부대로, 92사단은 김지회 부대로 개편했다. 박종화와 김지회는 이현상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로 이제는 곁에 없는 두 동지의 이름을 딴 것이다. 소소한 전투야 언제나 있는 일이지만 지난 겨울과 같은 큰 공세는 이듬해 겨울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잠잠했고 별 피해도 없었다. 동지들의 피를 삼킨 눈도 녹고 피아골 아래 계곡엔 버들강아지에 물이 오르더니 새싹들이 하나둘 돋아나기 시작했다. 봄과 더불어 남은 대원들도 차츰 사기를 회복해갔다. 그렇지 않아도 위장병이 심하던 그녀는 지난 겨울 워낙 많이 굶었던 탓인지 점점 위장이 나빠져 자주 피를 토했다. 어느 날 부대가 보급투쟁을 나간 사이 보초를 서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사원이 고생했다며 식은 밥 한 덩이를 내밀었다. 평소의 버릇대로 한 수저를 떠서 오랫동안 입안에서 우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으로 뭔가가 치밀어 오르더니 콱 숨이 막혔다. 기도가 막혀 곧 숨이 넘어갈 듯 뻐드적거리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땅바닥을 구르던 그녀는 간신히 목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사정없이 목젖을 잡아 뜯었다. 갑자기 입안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얼마나 피를 토했는지 한참 만에야 그쳤는데 하늘이 노랗고 어지러워 일어날 수가 없었다. 땅바닥에 맥없이 들어 누운 채로 그녀는 샛노란 하늘을 보았다. 억울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병으로 죽는 건 정말 너무나 억울했다. 정치부에서는 계속 그녀에게 환자 틀어 들어가라고 성화였다. 그녀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이현상이 그녀를 불렀다. 옥자동무, 빨리 나와서 싸워야 되지 않겠소. 고집 피우지 말고 환자 트에 가 있으시오. 총상이라면 그녀도 그렇게 우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병은 쉽게 나을 병이 아니었다. 이미 묵을 대로 묵은 위장병이 환자 트에 가 있는다고 나을 리도 없었다. 동지들의 아까운 식량만 축내면서 환자 트에 오래도록 있느니 잠깐이라도 동지들의 힘이 되다 죽는 게 그녀의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선생님, 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싸우다 죽고 싶습니다. 동지들의 짐만 될 수는 없어요. 몸이 허락하는 한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현상이 부드러운 눈으로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옥자동무, 산에서 아이를 잃었지요? 윤호동무도 소식이 끊기고 동무가 생각하는 대로 하시오. 대신 식사 거르지 마시오. 동무는 우리 당의 귀중한 일꾼이요. 결국 그녀는 심한 위장병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바람대로 부대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5월 초 어느 날 그동안 힘을
축척한 남부군은 하동읍 기습작전을 감행했다. 100명도 안 되는 남부군은 그날 하동읍까지 무사히 진격하여 순식간에 하동 경찰서를 점령했다. 막 경찰서를 불태우려는 찰나 아래쪽에서 다른 공격조가 경찰서를 밀고 들어왔는데 이를 적으로 오인하여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날 하동 읍내엔 하루 종일 공공기관이 불타는 검붉은 연기와 기름통 터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이날 오랜만에 작전에 성공한 남부군은 식량이며 의복, 약품 등 상당한 보급품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해 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산속에서의 여름은 여름이랄 것도 없다. 소량기를 듬뿍 담고 숲에서 불어오는 쌉스름한 바람은 바깥 세상의 가을날처럼 서늘하고 햇살은 다사라웠다. 보릿고개라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정치교양 학습을 마치고 났더니 아직 태양은 중천에 높이 솟아 있었다. 옥자동무 가서 심심두나 좀 가져오지. 유주목이 그녀를 살살 달래기 시작했다. 남부군에서는 콩을 심심두라고 불렀다. 주먹만한 밥 한 덩이 먹고 긴 여름날을 보내자니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다. 그렇다고 산중에 간식거리가 있을 리 만무했다. 남자라면 담배나 태우는 게 소일거리였고 보급 사정이 괜찮을 때면 심심두라에서 콩을 삶거나 볶아 먹는 게 긴 여름날을 보내는 유일한 군입거리였다. 콩 몇 줌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식량은 본부 총무과에서 타다 먹게 되어 있는데 이현상이고 정치부고 일반 대원과 똑같이 배급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심심두나 얻어오라는 것은 한마디로 편법은 셈이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이라면 정량 외에 총무과에서 무엇을 더 가져온다는 것이 통할 리 없지만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녀에게만은 다들 뭐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바람에 그런 편법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요. 가서 심심초도 몇 개 얻어오고. 젊은 시인으로 정치부에 속해 있는 이명재도 그녀를 부추겼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20대의 한창 나이들이었다. 심심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심심두가 아니라 한 끼 식사인 셈이었다. 그녀는 못 이긴 채 정치부 틀을 나와 총무과로 살살 다가갔다. 총무과장 마실동무가 부지런하게도 저녁에 쓸 나무 한 집을 해다 놓고 아고사리 잎으로 담배를 말고 있었다. 마실동무, 그녀가 부르는 소리를 듣자 마실동무는 벌써 달아날 채비를 하고 씩 웃으며 뒤로 주춤 물러났다. 그녀가 못하러 오는 것인지 알아챈 것이다. 어이, 마실동무, 잠깐만요. 그래도 마실동무는 들은 척도 않고 도망치기 바빴다. 마실동무는 지리산 바로 아래 마천골 태생으로 쉰이 넘은 중노인네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실동무를 볼 때마다 벌써 오래전 그녀가 구례군당으로 갈 때 겨울 포구에서 다른 동지들을 위해 노래 한 곡 부르지 않고 나무를 구해오던 변영감 생각이 났다. 변영감이나 마실동무나 비슷했다. 마실동무도 일평생 농사일에서 손을 떼본 적이 없는 가난한 농사꾼이었다. 마실동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쉬고 있는 것을 그녀는 본 적이 없다. 마실동무가 지은 트가 수백 채라던가. 하다못해 일이 없을 때면 다른 동지들을 주려고 아구살의 입이라도 말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농사일로 50평생을 보냈으니 지식이나 이론이 있을 리도 없지만 남부군의 누구나 마실동무를 보배로 알고 있었다. 이현상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마실동무를 마치 친형님처럼 대접할 정도였다. 마실동무, 안 주시면 제가 가서 가져가요. 나이는 많지만 잽싼 마실동무의 다름질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멈춰서서 소리치니 놀란 마실동무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옥자동무 때문에 못 살겠어. 이번에는 또 뭔고? 심심도 조금만 주세요. 이왕이면 심심초도 한두 가지 주시고요. 마실동무는 눈을 흘기며 그녀에게 심심도 한두 주먹과 심심초를 내주었다. 이거 가져가면 옥자동무 먹기나 해? 정치 식구들 다 먹이지 말고 동무나 좀 먹으라고. 몸이 그래서 어쩌누? 그녀가 꾸벅 고개를 숙이고 달려가면 마실 동무는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다음부터는 딴 사람 보내. 아주 혼벼락을 내줄 테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갈 리도 없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다. 그녀가 심심도 확보에 성공해서 달려가면 정치부 트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콩 몇 조각에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울리는 동지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아팠다. 자기야 위장병 때문에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이야 어디 그렇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틈만 나면 이리저리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녔다. 이현상도 본부와 같이 생활하긴 하지만 시사단이나 생활단위는 본부 정치부와 달랐다. 상황에 따라선 능선 하나쯤의 거리를 두고 생활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이현상 트에는 다른 데보다는 먹을 게 좀 낫기 마련이었다. 이현상이야 있으면 대원들에게 나눠주라고 성화였지만 남부군의 최고 지도부를 모시는 치사원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 자기는 굶어도 선생님에게만은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은 게 취사원의 심정이었다. 가끔씩 이현상 취사원의 배당을 뒤지면 돈나물 무침이라든가 삼부추 무침 같은 게 나올 때도 있었다. 그 정도가 남부군 지도부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었다. 그녀는 가끔씩 사령부 취사장에 숨어 들어가 그런 먹을 것들을 몰래 훔쳐 오기도 했다. 취사원이 그걸 모를 리 없어서 나중에는 그녀만 가면 숨기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그때 사령부의 취사원은 우동무라는 22쯤 된 부지런한 처녀였는데 샘도 많아서 뭐든지 기를 쓰고 찾아다 반찬을 만들곤 했다. 저만치 이욕자의 모습이 어린거리면 이현상은 허허 웃으며 자기 식구들에게 비상을 내렸다. 허허 저기 도둑놈 오는구만. 이현상의 부관 고성규는 살며시 그녀의 두 팔을 잡아 뒤로 돌려 세우며 와이라는 기요 하며 빙그레 웃곤 했다. 그러면서 사령부 사람들은 늘 있으면 있는 대로 뭔가를 그녀의 손에 들려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주 대원들 생활 사정이나 근황을 알기 위해 부대를 돌아다녔다. 대원 하나하나의 고민이나 고통을 알아내고 반영하는 것이 바로 정치 지도원의 임무였다. 언젠가 식사 시간 무렵 양봉순 대대 앞을 지날 때였다. 어디서 삼부추를 구했는지 부추 무침이 있었다. 고춧가루도 없이 소금에만 버무려 허여 멀건했지만 소금이 유일한 반찬일 때라 군침이 당겼다. 아이고 맛있겠네요. 그녀가 달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입맛을 다시는 폼이 수상했는지 대원들이 부추 무침을 얼른 들여 감췄다. 안 돼요. 우리 대대장 동무 들을 건데요. 말을 받은 것은 30도 넘은 남자 대원이었다.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사회에서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하겠는가. 남자들은 아예 부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것도 양봉순보다 훨씬 나이도 많은 남자 대원이 대대장을 준다며 부추를 묻혀놓고 남이 먹을 새라 감추는 것이다. 그 남자 대원의 얼굴에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것은 눈꽃만큼도 없어 보였다. 대대장 동무, 저쪽에서 대대장 양봉순이 남자처럼 날쌔고 민첩한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따, 이것이 뭐다요? 이거 어디서 났소? 김동무가 낮에 하루 종일 산을 훑었구만요. 옆에 있던 대원이 부추 무침을 뒤로 감췄던 대원을 가리키자 김동무가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같이 먹읍시다. 그러나 양봉순을 제외한 아무도 부추 무침에 손을 대지 않았다. 소금국만 떠먹으면서 대원들이라고 왜 싱싱한 부추가 먹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존경하는 대대장을 위해서 그들은 속으로 침만 삼키고 있는 것이었다. 김동무가 안 잡수면 나도 안 먹을라요. 양봉순이 수저를 탁 내려놓자 그제야 대원들도 부추를 먹기 시작했다. 같이 먹자는 청을 뿌리치고 곁에 앉아있던 그녀의 가슴이 뿌듯하게 달아올랐다. 한낱 촌안악내였던 양봉순이 전투부대의 대대장으로 남자대원의 가슴에서 우러난 존경을 받으며 부추 몇 젓가락을 서로 나눠 먹으며 식사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혁명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 바쳐 건설하려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여자도 남자도 위도 아래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모두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세상. 여름밤이면 그들은 푸른 산죽을 꺾어다 깔고 자리에 누워 유난히 별이 많은 지리산의 밤하늘을 올려보았다. 젖빛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풀벌레의 울음소리에서 여름밤이 깊어갔다. 바깥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은 줄 알겠지? 이렇게 멋진 밤을 보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빨치산 아니면 이런 기분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요. 야, 별빛 한번 밝구만. 정치부 식구들이 도란도란 속삭이고 있었다. 전남부대에 있는 그 꼬마 동무는 어떻게 됐을까? 유주목이 느닷없이 전남부대 꼬마 동무 이야기를 꺼냈다. 그 동무 이름이 뭐더라? 구자영 동무 말이에요. 그래, 그 동무 참 영특하더구만. 꼬마 동무가 공도 하도 많이 세웠는데 지난번 공세에 무사했으려나? 구자영은 그때 8살짜리 꼬마였다. 부모가 모두 자익 활동가였는데 어머니는 여순 사건 때 국군에게 총살당하고 꼬마를 마땅히 맡길 데도 없어 구례 산동면 인민위원장을 하던 구제회가 아들을 데리고 입산한 것이었다. 구제의 부자는 그녀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47년과 48년 그녀가 갈 데도 없이 숨어 지낼 때 몇 번 주막을 하는 구제회의 집에서 묵었었고 당과의 선도 구제회를 통해 받았는데 통이 크고 담대한 구제회는 그녀를 뒷방에 숨겨놓고도 지나가는 경찰들을 불러들여 술 대접을 하기도 했었다. 산동명 여맹일을 하던 구제회의 아내도 수더분하고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여순 사건 때 잡혀 총살을 당하고 만 것이다. 3살 때부터 산에서 자란 구자영은 일찌감치 철이 들어 토벌대 모습만 보이면 울다가도 뚝 그치는 꼬마 팔치산으로 성장해갔다. 꼬마 구자영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 통이 크고 귀여운 악동이었다. 적의 정찰을 피해 숨어 있다가도 구자영은 불쑥 심퉁맞은 소리를 해서 어른들을 위협하곤 했다. 아따, 소리는 확 질러 붓거나 어쩌거나. 저기 코앞에 있는데 어른들의 귀를 잡아당겨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다. 그러면 간이 덜컥 내려앉은 여성대원들은 자영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다. 이따 누룽지 긁어줄게. 조용히 있어. 응? 쫓겨주려고? 아니, 너 다 긁어줄게. 그제야 자영이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속을 썩이는 자영이었지만 어른들도 못하는 연락이나 정찰을 잘도 해냈다. 키가 작으니 억새밭을 지나도 모습이 보이지 않고 뱀이 지나는 것처럼 억새 입만 살랑거릴 뿐이었다. 정찰이나 연락에 적격인 셈이었다. 그 무렵에 구례군 인민위원장을 하던 구제회는 연락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영이를 내보냈다. 아이, 가서
개들이 보이면 소리를 질러라. 니는 잡혀도 살려줄 텐께 내려가고 나는 도망갈란다.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한 아버지의 말에 자영이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도 없는 적막한 산길을 잽싸게 내달리는 것이었다. 요즘 같으면 국민학교에 갓 입학할 나이였다. 8살 자영이는 전남 부대의 꽃이었고 전남 부대만이 아니라 전 빨치산에게 유명한 꼬마 영웅이었다. 지난번 악양 전투 때 남부군들도 소문으로만 듣던 자영이를 직접 봤는데 정이 많은 유주목은 특히 두고두고 자영이 얘기를 꺼내곤 했다. 공화국의 보배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텐데. 자영이도 어디선가 이 맑은 여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녀의 아이가 자영이만큼만 컸더라도 어쩌면 자영이처럼 재롱을 피우며 살아있을지 몰랐다. 문득 아이의 얼굴이 밤하늘로 두둥실 떠올랐다. 무덤도 만들어주지 못한 아이. 그러나 그녀의 아이는 자영이처럼 수많은 빨치산들의 가슴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무덤을 만들고 갔다. 며칠 뒤 오랜만에 보급투쟁을 나가는 길이었다. 선전사업을 하기 위해 정치 부원들도 함께 나가려고 부대에 내려갔더니 조종기 부대 김명순의 얼굴색이 영 좋지 않았다. 명순 동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전남에서 문화선전대로 파견되어 온 김명수는 명랑하고 쾌활한 처녀로 노래를 썩 잘 불렀다. 처음에는 노래 보급만 하던 김명수는 수도타산 공세를 거친 뒤로 전투대원이 부족해지자 자청하다시피 전투부대로 옮겨가 있었다. 후평에서 남진할 때만 해도 여성 전투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수도사단 공세를 거치면서 문화선전대원이나 치사원으로 활동하던 여성들도 상당수 전투부대에 참가하게 돼 52년 무렵에는 20명 가까운 여성 전투원이 있었다. 지도원 동무 배가 아파 죽겠어요. 생리통이 유난히 심한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김명순도 그중 하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전투 지휘자들에게 여자들 생리 때는 전투나 보급투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했건만 남자 부대장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곧장 조종기에게 달려갔다. 대대장 동무, 명순 동무 오늘 보급 사업에서 좀 빼주시죠. 왜요? 여성 동무들 며칠은 전투에서 빼주기로 했잖아요. 허참, 그럼 진작 얘기를 해야지. 내 원래 여성 동무도 눈만 봐도 아는데 이번에는 깜빡 신경을 못 썼구만. 목포 출신으로 여순 사건 직후부터 이현상 부대에 있었던 조종기는 여자들 눈만 봐도 안다는 자신의 말대로 자상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다. 생리 문제는 여자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다. 배가 아픈 것은 둘째치고 천이 넉넉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그 몸으로 눈덩이 위에 쓰러져 자고 며칠 밤을 새우며 꼬박 행군을 하고 비옷도 없이 장맛비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 장거리 행군 때는 물론이고 낙동강 전선에서는 밤낮도 없이 매일매일 계속되는 전투에 쫓기느라 용변도 제대로 못 볼 때였으니 그 고통은 차마 말로 옮길 수 없을 지경이었다. 오죽했으면 아래가 다 헐어 여자들의 걸음걸이가 모두 오리걸음이 됐는데 미알스러운 박종하가 계속 여자들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따라다니는 통에 웃음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봉순 같은 사람은 52년 여름 무렵엔 아예 생리가 끊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커다란 고통이었다. 여성과 예술인을 특별히 우대하는 남부군이라 일선 지휘자들이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 주었지만 특별 우대를 해준다고 해도
거부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남자들보다 몇 배나 더 열악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도 남부군의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조국 해방을 위해 싸웠던 것이다. 그녀와 양봉순을 비롯한 남부군 대부분의 여성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나 짓고 밥이나 하는 촌아낙네에 불과했다. 해도 산더미처럼 쌓이는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또 역사와 조국이란 무엇인지도 생각할 짬이 없던 그녀들이 지금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치겠다는 뜨거운 결의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싸워 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전열을 재정비한 남부군은 문춘 부사령관의 지휘하에 김지회 부대를 덕유산으로 파견해 분산투쟁에 들어갔다. 이 김지회 부대는 덕유산에 들어가자마자 적에게 조발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그 전투에서 부사령관 문춘을 잃고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김지회 부대는 7군데나 총상을 입고 거동이 불가능한 대대장 최동지와 몇몇 부상 환자를 남겨놓은 채 지리산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오랜 후 뜻밖에도 부상자 전원이 무사하게 지리산으로 귀환했다. 뱀을 잡아먹고 회복되어 지리산까지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덕유산에서 세상으로 내려갔다면 그들은 아마 편하게 나머지 인생을 살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고통의 운명을 찾아 죽음의 지리산으로 돌아왔다.